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사태, 윤석열 씨가 시작한 거죠. 이 사태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란 사태 긴급 점검, 뉴스토마토 황방열 선임 기자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현 씨가 반격을 하는 것 같고 한덕수 총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시간에 최승병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빅테크들이 방산에 진출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F-35 스텔스기 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다 걷어치워라. 그러면서 국방부를 접수하려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게 팔란티어 같은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 모시고 윤석열 내란 사태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속보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MBC, JTBC 이런 언론사는 오지 마라. 언론사도 자기가 찍먹하는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MBC하고 JTBC는 영광일 겁니다. 그만큼 아픈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피 대상으로 했다고 공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영광스럽고 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다른 언론사만 오라고 했다는 것도 가서 언론사가 취재를 한다고 그러면 테러범한테 마이크를 주고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기자협회 등 해서 이제 3개 언론단체가 이 2개 언론사에 대해서 그 취재 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취재 보도하지 말자 뭐 이런 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아예 뭐 취재를 안 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냥 보도하는 거 말고 네네. 걸러서 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확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진행 중이어서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지난 12.3 내란 사태를 김용현 씨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렇죠. 12월 12일 날 많이 윤석열 씨 그 담화에서 네. 했던 그 내용 골자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어딨냐. 그리고 그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민주당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지금 이제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내용을 그 김용현 씨 측에서 반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어쨌든 상황을 좀 뒤엎어 보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2일 날 윤석열 씨 그 담아 나왔을 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이제 그들 나름으로서는 반격하기 위한 어떤 봉화를 올린 게 아니냐.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등장했고 이게 거의 같은 시기였는데 친원조 윤핵관이죠. 권성동 의원이. 그 권성동 의원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담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반격의 신호탄, 본격적인 반격을 나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김용현 씨 기자회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28일 모레가 그 김용현 씨 구속 시한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시한인데 그 28일을 앞두고 자기 입장을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시기적인 그 요인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12일 날 윤석열 씨 담화의 그 반복이다. 어떤 분은 똑같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썼다는 것도 뭐 가능성 상당히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때도 뭐 몇 명이 거론되기도 했었죠. 어떤 유튜버가 쓴 것이다. 내지는 뭐 어떤 측근이 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때
12월 12일 담화 발표했을 때 이제 탄핵 가결 직전에 그걸 뒤엎어보려고 한 건데 오히려 네. 탄핵은 가결이 됐고 그렇죠. 또 국민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졌고 네, 네. 또 그때는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네, 역할인 네. 것처럼 네.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고 네. 그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었고 네, 여당 그다음 비대위원장이고. 여당 비대위원장이었고 당 대표를 한 사람이 네. 윤석열 씨의 12일 날 담화를 가지고 네. 내란을 인정한 거다. 아, 그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을 자백한 거다. 내란 자백이라고 했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12.3 계엄 나오자마자 위헌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박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김영현 씨가 오늘 12일 날 윤석열 씨 담화를 그대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네. 하더라도 한동훈 전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네. 또 다른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무방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 김용현 씨의 지금 주장은 이미 윤석열 씨가 그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씨는 이제 기소가 당연히 되겠죠. 검찰에 의해서. 그렇죠. 현재로선 검찰이 네. 기소를 할 테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이 가는 거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 신병인데요. 그러면 그쪽으로 수사가 더 수사망이 좁혀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제 그렇게 가야죠. 가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겁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때 그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가뿐하게 윤석열 씨가 지려 밟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단계가 뭐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이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소환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씨의 전략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거를 기본적인 대응 전술로 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시간 끌기입니다. 일체 서류를 접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서류를 접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 날인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좀 화가 많이 나긴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기자님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윤석열 씨와 김용현 씨가 있는데 지금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12월 12일에 강변했던 그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미 뭐 여당 대표로부터도 이 그 내란 자백이라는 이야기를 비판받았던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수사와 재판에는 계속해서 시일을 늦추는 방식으로 그렇죠. 대응하면서 일부 이 극단적인 지지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분들이 결집하기를 지금 바라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지지도도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30% 가까이 육박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 유튜버라든가 국민의힘 쪽 지지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뭐 뒤집어졌다라더니 뭐 이재명 큰일 났다는 끝났다느니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일부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건 전혀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 시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전혀 승복하지 않고 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멀리 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여유를 부리는데 선거에서 족족 다 깨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순리대로 하자면 탄핵 인용될 것이고 윤석열 씨는 체포되고 구속될 것이고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결국엔 법정에 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계속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사실 뭐 법적으로 내란을 옹호했기 때문에 해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체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밖에는 들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참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곧 네. 등장을 하는 수순에 있는데 권영세 위원장이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탄핵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왜 비상계엄 해제하는 표결에는 당신은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왜 탄핵 투표에는 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럼 무슨 사과냐 그게? 이 질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일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려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빨리 되는 게 당연히 이렇게 순리대로 인용될 거라고 보면 시간을 땡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거기서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이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한테 한번 이걸 좀 물어봤습니다. 네. 왜 이런 거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할 것처럼 국회가 그렇죠. 추천해와도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시사를 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고 있는 걸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의견은 뭡니까? 좀 물렁물렁 원래는 이 오랜 직업공무원 출신이고 이래서 좀 물렁물렁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이번에 왜 이렇게 하는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보도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부인이 아주 무속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 김건희 씨라든가 김건희 씨의 부인인 저기 어머니인 최은순 씨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같은 수준의 이제 무속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인데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 부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세고 남편을 꽉 잡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내년에 새해가 되고 이러면은 윤석열 씨의 운이 풀린다. 이런 얘기들이 공유되면서 지금 저러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그래서 여기 또 등장합니까 무속이?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덕수 총리하고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게 굉장히 주저주저했는데 한 이틀 정도 사실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다. 그래서 이 무속에 대한 걸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그 근거로 얘기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네. 직접 통화하신 거죠, 황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대인지 희망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거다. 왜냐면은 이게 임명하지 않을 논리가 너무 궁색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말할 것도 없고 헌법재판소는 임명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입장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며칠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연구원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좀 지지하는 듯한 약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들을 봐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임명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거의 대세다.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는 아예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이렇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사설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 회사의 이제 입장이죠.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은 아니지만 기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기사를 싣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수 진보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지금 임명을 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갖고 와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핑계인 거죠. 그 이미 황교안 권한 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덧붙이는 논리가 그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당해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한 거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회에서 청문회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표결하는 오늘 이제 표결하게 되는 헌재재판관 3명은 다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형식적인 절차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지금 논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박주민 의원도 어제 그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엊그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논리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는 자꾸 합의를 해서 가져오라는데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회 합의 절차는 결국은 표결이다. 다수결이다. 다수결을 통해서 추천했으면 그게 합의해서 간 거지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오라는 거는 비헌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그 논리를 만들면서 이제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시간을 끄는 네. 것이다. 왜냐하면 더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3명을 임명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이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언제 4월 18일이 되면 네. 헌재재판관 2명이 퇴임합니다. 25년 4월 18일. 그렇죠. 내년 4월 네네. 18일에 네. 문영배 재판관하고 2명이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전부 9명이 정원인데 그렇죠. 그중에 현재 6명이 있는 것이고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4월 18일이 되면 그렇죠. 2명이 더 퇴임을 하게 되면 4명이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헌법재판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대통령 뭐 탄핵만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가 그런 걸 지적하는 기사를 정말 그런 의도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3 내란을 겪은 다음부터는 이 설마를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국회를 무장군인들을 투입해서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헌법재판소도 마비시키려고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헌법적 지위를 따지면 국회하고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는 입법, 사법, 행정 우리는 3부의 균형이 우리 헌법의 원리잖아요. 그 균형 세 축 중에 한 축인 거고 헌법재판소 사실 그 위에 있어요. 이 세 기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최종적으로 해결을 하냐. 그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해가지고 해결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법률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근데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버리면 정말 국가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씨라든가 김용현 씨는 지난번에 국회에 난입한 12.3 내란을 마치 무슨 검사들이 압수수색한 정도 그런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대응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최악의 최악을 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26일까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시에 27일 오전까지 하지 않을 시에는 탄핵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탄핵 요건을 가지고도 지금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논쟁을 벌이고 있죠. 지금 이제 탄핵 의결 정족수 네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꼬인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목에서 이제 헌법재판연구원이라든가 네네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각각의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연구소인 거죠. 헌법재판소에 연구소가 있고 국회에 연구소가 있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의견들을 낸 거를 종합해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할 때는 국회에서 200석을 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하고 똑같이. 근데 국무총리로 일하는 것에서의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탄핵할 때는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51석이면 된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12.3 내란에 그 동조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그 탄핵 정족수는 151석으로 본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견을 법률가들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영세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이런 상황이 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심판을 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권영세 의원도 이 검사 출신으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시간을 끌겠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거를 자꾸 그 쓸데없는 이슈를 만들어서 논란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다. 이 법기술자들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되실 분, 내정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되실 분, 권성동, 윤석열 다 검사 출신인 거죠. 참 정말 큰일입니다. 이 법기술자들.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총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쌍권총 가지고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늦추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 마음이 점점 더 급해서 점점 더 끔찍한 내란 음모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얘기가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백령도 계획이라는 백령도 사살 계획? 네. 이 단어가 언론에 나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를 체포해서 백령도로 보내면서 그 가는 와중에 북한이 공격한 것으로 해서 다 사살하겠다. 이런 계획을 짰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 경찰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그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살이라는 얘기가 지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폭로했을 때도 사살 얘기가 나왔고 한동훈 이 대표가 자기가 체포 대상이라서 두려웠다 뭐 이 이야기 할 때도 그 사살을 암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쨌든 수사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뭐 사살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북한하고 뭔가 분쟁을 일으키려는 정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서 북한의 북방 한계선 NLL 공격을 유도한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개별 단어로 오물풍선 이런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군인이다. 퇴역한 지가 한 2018년에 이제 그 성추행 문제에서 불명예스럽게 재판받고 잘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 얼마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민주당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네네. 이거를 김용현 씨가 지시했다. 이런 유력한 제보겠다고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물풍선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네. 합참의 그 지휘부 김명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해가지고
이행하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네.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맞물려서 지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직 군인이고 뭐 그러니까 퇴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산의 뭐 애기보살이니 뭐 롯데보살이니 이렇게 이제 희화돼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김용현 씨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번 12.3 내란 관련해서 준 거는 분명한 거라고 분명하게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노상원 그다음에 김용현이 계획한 것으로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되는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이 북풍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NLL 침범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사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해서 NLL 침범을 밀고 들어오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오물풍선은 타격을 했다는 한겨레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 드론이라는 걸로 네. 국정원에서 그 오물풍선을 격추해 가지고 윤석열 씨의 칭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칭찬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더 큰 일을 벌여야 되겠다는 확신을 윤석열 씨가 얻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의심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이들이 이런 걸 기획했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이전 것들을 이제 복귀해 보면 지난 6월에 서북도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해 연평도에서 해병대 등이 아주 대규모 포격을 합니다. NLL 쪽으로. 네. 근데 2010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끔찍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NLL 선상으로 이제 포격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해온 거죠. 네. 근데 물론 이제 2010년에 네, 그게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폭침 사건으로 긴장이 굉장히 높아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번에 올해 6월에 그 서해 그러니까 연평도하고 백령도에서 포격했던 거는 그때 2010년 포격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포격을 했던 겁니다. 포격을 했던 네. 거고 우리 쪽에서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반격은 들어오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도를 한 거네요. 라고 지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했는데 반격이 안 들어와서 다행이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참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그 도로를 북한 쪽 구간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그 폭파된 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오지 않는 거리에서 폭파가 있었는데 중화기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걸 지적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안 왔는데 그 중화기로 대응해서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땅에서 그 철도 시설을 스스로 파괴를 한 건데 우리 너희하고 끊어버릴까요? 파괴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는 정말 분쟁을 유도한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의심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봐야죠. 이 부분은 굉장히 얘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내란이 12월 3일 한 번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 접수하고 하면서 시도를 했다가 물러난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북한과의 이 분쟁을 유도하면서 명분을 쌓아오다가 또 12월 3일 이후에도 어떻게 다른 곳들을 접수를 하고 이 분쟁을 일으키고 정신들을 어디에 가두고 할지를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지금 빠르게는 지난해 12월부터 윤석열 씨가 계엄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월에 그러니까 4월 총선 앞두고 3월에도 그 주요한 군 인사들 그 당시는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 시절이죠. 신원식 국방장관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그다음에 군 지휘부들 모아놓고 이제 계엄 필요성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딱 그때 있었던 2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12.3 내란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이라고 지금 불러야 네, 되겠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딱 이렇게 북한하고 뭔가 하려고 그랬다 정권을 뭐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북풍이란 단어가 생각나면서 자동적으로 과거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총풍 사건 이런 것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에서 북한 변수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면 그 1987년에 그러니까 삼김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 네.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붙었던 그 선거를 다 기억하실 네,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선거 전날 김연희가 압송되어 옵니다. 아 칼기 네. 칼기 폭파범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투표 전날이었군요. 그게 대선 전날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공교롭게 대선 전날에 그 체포돼서 압송되어 온 게 아니고 당시 안기부에서 무지개 공작이라는 작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선 전에 데려온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제 바레인이라든가 이 여러 나라한테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딱 대선 전날 귀국을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죠. 작전을 펼친 거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지개 공작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안기부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이제 집행이 됐다는 게 이제 나중에 다 자료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실 게 1997년 15대 대선 네. 이회창, 김대중, 네, 네, 네. 그 다음에 권영길 후보 뭐 이렇게 붙었던 네, 네, 겁니다. 네, 이제 네. 그때 이회창 후보 쪽에서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휴전선 무력 시위 요청을 합니다. 네. 결론은 실패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만나서 그런 요청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이 한 행동, 그러니까 칼기 폭발을 한 사건, 이거를 증폭, 활용, 그렇죠. 네, 악용해서 네,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997년에 이회창 후보 측의 휴전선 무력 시위 요청은 네, 네, 네. 북한하고 공모해서 뭘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네, 네. 물론 잘 안 됐지만. 네. 근데 만약에 97년도에 북한이 이회창 후보 측의 그 요청에 응해가지고 그때 판문점에서 총을 쏘고 나왔으면 그때 그랬으면 대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대중은 북한하고 통화하는 인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진짜 북풍이 일어났을 그랬겠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IMF 그 위기 속에서도 혹시 그 당의 후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IMF 바로 터지자마자 대선이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여당이 또 당선이 될 뻔했던 거네. 북풍으로 인해서.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고 지금 더 밝혀져야 되지만 지금 저 노상원 씨나 김용현 씨가 기획한 거는 지금 87년에 김연희 압송이나 97년에 그 북한에다가 무력 시위 요청한 거 이것들은 지금 노상원 씨나 김용현 씨가 계획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전 것들은 애교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훨씬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려고 했다거나 북한하고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공격해서 북한이 반응하고 그래서 국지전을 만들어 가지고 계엄의 명분을 삼겠다고 한 겁니다. 이 자체도 놀라운 거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공작 수준이 아니고. 네. 그리고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분쟁하고 일어났다가 북한이 딱 봐서 눈치를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확 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전쟁은 우발적인 상황이 커지면서 겹치면서 대형 전쟁으로 번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저게 원래 저렇게 커질 전쟁이 아니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그때도 오스트리아 네. 그 황태자 암살 사건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대전으로 비화된 거는
당시 정치인들이 호전적인 군부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확대됐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이제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군인들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네. 저런 북한의 북한의 반격을 유도해서 국지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 자체도 정말 경천 동지할 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세계 정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사건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등한시하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분단 상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 둔감해진 측면도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2024년 9월, 10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네, 분석들 네.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미 그런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채고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하는 짓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12.3 그 내란 났을 때 미국이 굉장히 빨리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이 강도 높은 발언을 그렇죠. 했어요. 막 개입을 막 했죠.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오판이라고 그러고 아주 심한 오판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고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빨리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외교적으로 한 우리 얘기였거든요. 특정 대통령하고 동맹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았다라는 반증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새겨볼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이외에는 뭐 이렇게 수사받고 소추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외환도 추가되네요. 내란도 내란이지만 외환도 할 뻔했어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곡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 외환 아닙니까? 저기 군복을 입고 있는 노상원 씨는 외환죄로 수사를 곧 받아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하고 어떻게 논의가 됐는가. 그다음에 윤석열 씨한테는 보고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논의됐는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윤석열 내란은 내란일 뿐만 아니라 외환이기도 했다. 북한하고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려고 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오늘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 기자님하고 이 중요한 말씀 좀 짚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팔란티어 지금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일론 머스크의 미국 국방 계획은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방열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 혹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AI 뭐 이런 거 하나보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런 기업들 또 그런 기술들 이제는 무기를 만들고 국방을 책임지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F-35 같은 이런 구닥다리 전투기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국방 전문가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 뭐 약간 좀, 역시 인식이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35가 구닥다리라고 하면 좀 약간 어폐가 있죠. 네. 지금 뭐 일선에 배치된 가장 그래도, 연령이 적게 된 전투기인데, 네. 야, 이런 것까지 구닥다리라고 하면은, 야, 좀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근거가 있어요. 네, 뭐 그게 일반적인 건 테크 업계의 오랜 인식이기도 했고요.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F-35는 뭐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도 한때는 F-35가 자기 최애 전투기라고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머스크가 이런 얘기하니까 말이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동안 미국이 계속 겪어왔던 특히 뭐 이제 공군 전투기 같은 분야에서 겪어왔던 이 계속된 천문학적인 비용 상승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이제 제공권 잡는데 유리한 강력한 전투기라고 하는 F-22가 있는데요. 이 F-22가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F-22가 대당 3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달러? 네. 5천억 원 정도입니다. 한 대 5천억. 네. 한 대 사는데 5천억 원씩 들고요. 아. 이게 그냥 사서 또 돈이 듭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네, 시간당 비용이 7만 달러. 그러니까 1억 원씩 듭니다. 시간당 1억 원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우고 나면 네, 띄고 시간당 1억 원씩 작전하면은 그냥 든다는 한번 1시간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1억 원씩 1억 원 드는. 네, 이거 뭐 사는 것도 힘들지만 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F-22가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사실 이 미국도 견디지 못해서 만든 게 F-35였죠.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F-22의 문제가 아무래도 공군만 쓰니까 생산 대수가 적어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F-35는 미국의 공군, 해군, 해병대 얘네가 다 공통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외국에도 많이 팔아갖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라고 그런 걸로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여전히 한 8,250만 달러 정도 합니다. 8,250만 달러면 한 1,200억 정도 드나 지금?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운영비 줄인다고 해도 한 4만 달러. 여전히 한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뭐 줄이긴 줄였는데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했네요. 근데 네. 성능은 F-22가 훨씬 넘사벽인 거죠. 엄청 좋은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사실 목적이 다른데요. F-22는 말 그대로 진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공 전투기로서 성능에 최우선을 두고 만들어졌는데 F-35는 이렇게 여러 군데 써야 되니까 멀티롤 다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여기저기에 그런 요구사항을 다 맞추려고 설계하고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머스크는 이런 구도 자체가 다 불만인 겁니다. 네. 원래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딱 목적에 특화된 그런 전문 선수들 만들어서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능으로 그냥 다목적으로 어정쩡하게 만들다 보니까 성능도 좀 미흡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줄이지 못했다.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사람이 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비행기 설계하시는 분한테 항상 얘기 들어봐도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아? 하고 하면은 야, 사람이 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이 타니까 그럼 사람이 뭔가 살아남을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해야 돼서 그렇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뭐 피격 당해도 사람이 탈출하고 생존할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네네. 기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람이 안 타면은 막 기계 한 개까지 밀어붙여서 막 그 복잡한 기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이 기동을 하게 또 제한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종사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네, 그건 대처가 기절하거나 불가능. 막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군요. 전투기가. 그렇죠.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면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람이 타게 되면 그 다음에 운영할 때도 위험 수당도 줘야 되고, 마트 인건비 조종사 키우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안고서는 이런 목적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 머스크의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죠. 아, 그거는 뭔가 일론 머스크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쪽 그 빅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일맥상통하기도 하네요. 샘 알트만도 뭐 노동은 다 필요 없어질 거니까 뭐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실제 개발해가지고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하고 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중간 관리자들 다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겠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이 일론 머스크나 그런 말씀하신 기업가들이 항상 이제 기업은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는 게 특히 미국은 해고가 쉬우니까 워낙 일상화된 곳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군이라고 그걸 못하냐. 군이 그걸 거부하는 것도 결국에 일종의 관료주의적인 타성이다. 네네. 여기서 군도 기업과 같은 움직임을 해야지 결국에 미국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인 F-35 얘기를 또 찍어서 얘기한 거는 머스크는 무인기 도입하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무인기를 필두로 해서 결국에는 국방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결국에 우리 군대 국방력도 대다수가 이제 무인 자동화로 나가자. 무인 자동화로 나가자. 무인 자동화 자율무기로 가자라는 걸 이제 밀어붙인 거죠. 아, 그러니까 AI 가속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 뭐 당장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한 8,500억 달러 진짜 지금 한 1,300조 원 그 정도까지 이제 되는데 공군만 봐도 공군 1년 예산이 지금 한 1,880억 달러가 넘을 겁니다. 이게 한 28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중에서 한 22에서 23% 정도가 지금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 공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만 명 고용하고 60조 원 정도 인건비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당 뭐 물론 억대 연봉을 주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처우는 해줘야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줄일 수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기술 혁신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소수 정예 사실 테크업계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크업계가 사람은 줄이되 각각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안겨줘서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풍토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런 테크업계의 억만장자들의 생각은 군대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 경험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스페이스X 하면서 나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쉽 얘기할 때도 이 나사가 관료주의에 빠져서 굉장히 고비용 발사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을 스페이스X가 확 들어가서 이걸 뒤엎는 데 성공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허황된 사람이 아니다. 한 경험이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과 실적까지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에 뭐 이번에 진짜 뭐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이 지금 국방 안보 분야의 인선들 보더라도 뭐 지난번에 제가 헥세스가 네네. 장관 나왔다고 했고 이번에 또 2, 3일 전에 차관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서베러스 자산운용의 국방부 차관이죠. 네, 국방부 차관의 서베러스 자산운용사 CEO가 떡 이제 또 배치가 됐어요. 아, 자산운용사 네. 대표가 스티븐 페인버그라고 국방부 차관으로. 네. 뭐 물론 미국 역사 이런 뭐 민간에서 온 경우가 여러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확실히 국방 예산 손 메스를 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은 마초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장관은 군에서 성소수자 포용 정책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고 차관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돈줄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따져보고 싶은 것은 네. 실제 예를 들면 F-35만 딱 놓고 봤을 때 네. 전투기를 드론으로 무인 드론을 대체하면 비용이 줄기는 주나요? 그 계산은 나오나요?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뭐 당연히 드론으로 바꾸면은 비용 당연히 줄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아주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거의 상용 드론 가지고 특히 FPV 드론들 조그만 보통 민간에서도 많이 쓰는 쿼드콥터들 온갖 개조해서 쓰니까 뭐 그럼 몇백 달러면 되니까 진짜 싼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굉장히 로우엔드 드론의 얘기인 것이고 사실 굉장히 고급 하이엔드 드론으로 가면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뭐 기존에 많이 쓰고 있던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테러와의 전쟁에서 뭐 딱 정밀 타격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 중동에
작전하고 있는 드론들 제어하고 그런 것들 보셨지 않습니까? 조이스틱 들고서. 네네네. 그런데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이를테면 뭐 RQ4 글로벌 호크라는 정찰 드론 같은 경우는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센서가 많이 달려 있어 그렇습니다만 뭐 대당 이건 1억 3천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싼 거죠. 뭐 거기에 이 공격 용어 많이 쓰는 MQ9 리퍼 같은 경우는 MQ9. 네. 네, MQ9 리퍼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머리 큰 저 네. 멋있게 생겼네요. 네, 머리 커갖고 이 대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것도 한 3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500억 원 정도 합니다. 뭐 만만치 않네요. 네, 이거 500억이라면. 요즘 해군에서도 되게 드론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네. 해군에서 급유용 우리가 공중 급유를 위해서 좀 개발하고 있는 스팅레이 급유 드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한 2억 달러 정도. 스팅레이 MQ25인가요? 네, MQ25 스팅레이 같은 경우가 한 2억 달러 정도 지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달러면은 3천억 원 정도? 3천억. 그거는 꽤 비싼데 그 좀 비싸게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진짜 생산비가 그렇나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것들은 개발 비용까지 포함해서 가격에 붙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 이게 납품 비싸져야 가격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제까지는 드론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워낙 의회에서 너무 비싸다, 이게 왜 이렇게 돈덩어리냐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미 한 10년 전부터 미국 국방부와 여러 각 군에서도 좀 어떻게 좀 저비용 구조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드론을 많이 보급할 수 없을까 하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연구소에서 한 10년 전부터 얘기해온 게 저비용 소모성 항공기 기술 LCAAT라는 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공격 무기가 두 개로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밖에 못 쓰는 미사일. 미사일은 한 번 날아가서 꽝 터지면 그렇죠. 끝이죠. 그럼 끝이네요. 네. 네, 그거는 가격은 쌉니다만 한 번밖에 못 쓰는 단점이 있었고, 반면에 지금 여러 가지 전투기나 포격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뭐 수백 수천 번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대당 단가가 뭐 몇 천억씩 단위로 나가니까 네. 이건 너무 극단화돼 있다. 요 중간 정도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사용 횟수는 제한돼 있습니다. 한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많아야 수백 번 정도 되되 비용은 그 사이 정도. 미사일과 그런 일반 유인 전투기나 이런 것들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수백억 정도,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가격이 되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걸 대량으로 보급시키자. 이게 이렇게 해갖고 나온 것들이 뭐 XQ58이라든 그 발키리라든가 XQ67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 수십에서 수백 번만 쓰고 버릴 생각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너무 밀리터리 스펙이라고 쓸데없이 고스펙을 맞추지 말고 우리 상용 제품 정도의 여러 가지 기준만 맞춰갖고 제조하자. 그래서 이 발키리 같은 경우는 XQ18 발키리 같은 경우는 이게 드론이지만은 우리 비행기 보면은 사실 비행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착륙 부분이거든요. 네네. 랜딩 기어 같은 거 넣고 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네. 이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이건 아예 어떻게 하냐면은 차량에다가 레일에서 로켓을 달아서 로켓을 팍 쏴갖고 이륙을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낙하산 펴서 떨어지고 회수하는. MQ58A 발키리가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도 낮추고 같은 이 크기의 네.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무기를 많이 실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비용 구조로 만들자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륙해도 다시 쓸 수 있나요? 근데 착륙하다가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낙하산으로. 위험까지 감안을 해서. 아. 네. 어차피 뭐 쓰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손실이 되겠지만은 뭐 우리 스타쉽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타쉽도 이제 가다가 다시 오는 게 회수하다 보면은 젓가락 잘못 집어갖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은 여기 고장난 부분만 살짝 또 잘 갈아 끼울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설계가 집약이 돼갖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죠.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뭐 대략 한 200만 달러에서 한 400만 달러 정도? 네. 그 정도 뭐 몇십억 원 정도에서 이 전투기를 대체하자. 물론 완벽하게 대체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들면은 인건비가 안 들다 보니까 운영 비용도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 지금 벌써 10년 전부터 이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게 저비용 소모성 항공기 기술이라는 저비용,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이제 전투력에서 좀 뒤지는 거 아닌가요? 그 성능이 대체가 될 거냐 이런 문제 있을 그렇습니다. 것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드론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 뭐 돈이 싸다는 건 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람이 움직이는 이 전투기에 복잡한 이 임무 수행 능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이슈가 있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투기 조종사도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습니다만 그만큼 할 수 있는 임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조종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서 즉시 임무를 바꿔서 수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비유해 보자면은 우리가 왜 의료계에서 요즘 의료용 수술 로봇이나 이런 거 많이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어떤 특정 수술은 딱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수술하다 보면은 암수술 같은 거 하다 보면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암수술 하시는 분 얘기들 들어보면은 밖에서 진단할 때는 몰랐는데 배를 딱 가르고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전이가 돼서 암덩이가 있다든가 뭐 네. 그랬을 때 사람 같은 경우는 오랜 감각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제거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군사 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수많은 돌발 상황에서 충분히 이게 아직 인간 비행사만큼의 대체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 얘기여서 우리가 그래서 뭐 혹시 탑건 매버릭 그 영화 보셨습니까? 네네 봤어요. 탑건 매버릭 네. 보면은 왜 거기 60대 톰 크루즈. 그렇죠. 50대 톰 크루즈가 장군 에드라이스가 분장한 그 제독이 막 그 굉장히 그 마지막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죠. 중간에 보면은 매버릭 종말은 피할 수가 없어. 너 같은 종자들은 이제 멸종될 종자들이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아프다 대체할 거니까 네. 너 같은 사람 조종사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딱 그 톰 크루즈가 쏘아주죠. 그 maybe so, sir, but not today. 아직은 아니다. 언젠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딱 지금 그 상황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아닙니까? 네, 이게 아직 인간 영역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AI 기술의 발달로 이게 빠르게 잠식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AI가 그래도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지 않나요?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런 면을 고려해갖고 지금은 주 개념이 사람과 그래서 이런 드론의 협동 작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I로 완전히 대체해서 그런 중요한 임무까지 하기는 네, 어렵고 100% 신뢰하기는 그건 어렵기 어렵고. 때문에 사람 한 명이 그래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가고 거기에 이런 드론들이 한 10대씩 따라 붙어갖고 같이 들어가서 목표 지점에 가서 사람이 지금 저걸 공격해야겠어라고 하면은 자 나가 이렇게 하면은 드론들이 달려 들어갖고 공격을 하는 이런 식의 협동 개념을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탄 전투기는 지휘관 노릇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무인기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구조가 로열 윙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네. 아주 충실한 윙맨 그 밑에 새끼 조종사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로보틱스에도 보면은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제조 현장 같은 데서 사람 이제 관리자가 있고 거기서 밑에 로봇들이 그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좀 약간 유보적이지만은 어쨌건 인간과 이런 드론과 로봇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AI 드론이 조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하고도 또 비슷한 면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네요. 이게 다 같이 궤를 딱딱딱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개념이 소프트웨어 굉장히 엔지니어들도 비슷합니다. 요즘 네. 뭔가 숙련된 엔지니어는 필요한데 그 초보 주니어 코딩하는 사람들은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디자인도 그래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에이전트 개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군대에도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크 업계 머스크를 비롯한 빅 플레이어들은 이걸 지금 민간이랑 같이 가야 된다. 미군도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드론을 이렇게 저가 드론까지 다 개발해서 그래서 저가형 소모성 드론까지 개발해서 다 투입하면은 비용이 확실히 줄겠네요. 네, 근데 그만큼 이게 주는 건가요? 그리고 10분의 1 정도 주는 거는 맞아요? 그것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숨어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론 하나하나 그냥 뭐 껍데기 하나 사오는 거는
이게 뭐 10분의 1, 뭐 심하면은 뭐 수십 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운영하려면은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IT 기기들은 뭐 PC 같은 거 엄청 싸잖아요. 근데 PC가 이게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PC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별로 쓸모가 그렇죠. 없잖아요. 요즘 네. 시대에는. 마찬가지예요. 드론이 되면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통신망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드론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네. 통신으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직접 가서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은 드론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계속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적의 깊숙이까지 우리의 군사 통신망 그것도 항상 이제 해킹과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아주 훌륭한 군사 통신망이 갖춰져야지만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뭐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장 같은 경우는 야전에서는 사실 거기 수십 킬로미터만 작전하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좀 통신 장비가 안 좋아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진짜 작전적 전략적 무기로 쓰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적진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웬만한 국가는 이런 군 통신망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도 사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런 통신 인프라를 깔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미군 정도 갖고 있고 웬만한 국가가 웬만한 군대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특히 뭐 다른 나라 전장에 가서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거기까지 작동하는 통신망을 없잖아요. 웬만한 나라는 깔 수가 없죠. 다 위성으로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스타링크가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또 연결이 일론 돼 머스크의 있는 스타링크.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가능한 거는 미국의 빅테크, 미국의 군 아니면 빅테크인 겁니다. 네,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드론이 많이 보급이 되면은 드론 하나 쌀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미군에게 미군과 동맹이 돼갖고 미군의 그런 걸 빌려 쓴다든가 아니면 스타링크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통신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초기에 제공하고 그랬던 게 다 뭔가 포석이 있다는 느낌도 그렇죠.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무기도 결국에는 스타링크에 의존해서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때들은 돈을 하드웨어에서 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AI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소프트웨어랑 이런 통신 같은 걸로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빅테크가 되겠네요. 미군 기술적으로는. 아니면 빅테크 미군 정도밖에 아니면 안 빅테크. 되고 그리고 싸진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그들에게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은 완전히 무용지물일 수 있다. 그럼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도 팔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FSD 같은 시스템을 맞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팔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세계 각국의 군을 상대로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를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팔면 또 싸울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소프트웨어와 통신망을 팔아서 뭐 세상에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는 돈을 번다.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좀 기업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군산복합체라고 그래서 방위 산업체들의 영향력과 또 경제력이 엄청났다는 게 다 얘기가 나온 얘기 아닙니까? 로키드 마틴이 뭐니 네. 하는 곳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나 뭐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팔란티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빅테크가 들어가면은 기존의 체계는 무너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 판이 크게 뒤흔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국방 예산이 뭐 이미 뭐 천조국 얘기하는 1000조를 넘어서 1300조 그중에서 장비 관련된 것도 몇백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왜 저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관료주의로 찌든 저런 전통 기업들이 전통 방산 기업들이 갖고 있냐. 이걸 민간에게 개방해라라는 걸 이미 10주년 전부터 빅테크들은 계속 청원을 넣었는데 이제 그 뚝이 터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뭐 역시 대표 주자가 그 피터 틸이 이끄는 여러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피터 틸이 미는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지 않습니까? 네. 팔란티어가 그동안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미국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 공급하면서 그동안 계속 세를 넓혀 왔는데 지금 얘네가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고도 발전돼 갖고 국방 데이터도 아주 잘 다각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생겨났고 그걸 필두로 해서 최근에 이제 또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안드루이드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안두릴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안두릴이 요즘 안두릴. 네. 네. 사실 팔란티어는 이 업력이 좀 됩니다. 팔란티어는 그래도 벌써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기업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첨단 시스템들 많이 공급해서 그나마 알려졌는데 안두릴은 훨씬 이게 역사가 짧습니다. 한 7년 정도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팔란티어랑 인적 구성이라든가 뿌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기업 자체가 이게 보면은 안두릴의 창립자가 팔머 럭키라고 하는데 92년생입니다. 나이도 아직 32살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오큘러스를 창립한 그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네. 딱 이 VR 헤드셋 오큘러스를 만들어 갖고 이거 페이스북에 팔아 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래서 그걸 그 돈을 갖고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게 행동하니까 역시 피터 틸이 야 너네 우리랑 같이 일해 보지 않겠니? 라고 해서 피터 틸의 이제 파운더스 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운더스 펀드도 데리고 오고 이거 팔란티어에서 또 굉장히 똑똑하다고 얘기가 되는 또 그런 이 트레이 스티븐스라는 친구 갖다가 또 불러다가 피터 틸이 걔네들이 딱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국방 개혁에 우리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국방 기업인데 아주 독특한 게 기존의 국방 이 무기 조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미 군에서 수요 어떤 군사적인 소요가 있다 이거에 맞게 너네 제안서 내고 개발해봐라. 그렇죠,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군 중심의 발주 체계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요자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갑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 계속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 요구는 바뀌게 되고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효과적인 무기를 못 만들어낸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혁신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 무기의 개념에 맞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고 만든 다음에 오히려 쭉 라인업을 보여주면서 군대 뭐 미군 공군 어떤 거 원하세요? 라고 하고 골라보세요 하고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뭐 기업은 보통 시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국방 분야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래 AI 시대에 빠르게 바뀌는 이 기술들은 군대가 다 모른다 먼저. 먼저 수요가 생길 수가 없다. 네, 이거는 먼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컨셉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 먼저 만든 다음에 군에서 그걸 골라 잡는 게 훨씬 비용도 효과적이고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히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지금 각종 드론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이거 뭐 그것 말고도 다양한 거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안보부를 상대로는 국경 감시하는 감시탑 같은 거 첨단 센서들이 엮인 것도 만들고 해갖고 얘네들이 상당히 재밌는 국방 제품들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 이 피터 틸과 머스크 이 마피아들이 이런 여러 국방 스타트업들의 힘을 합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기사가 나와서 또 놀랐었는데 이 팔란티어라든가 안드릴, 스페이스X 그 밖에도 뭐 오픈 AI까지 등등등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 지금 얘기가 돌고 있다. 오픈 AI면 생성 AI를 그렇죠. 제공할 거고. 얘네들이 테크 업계들 쟁쟁한 이 기업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런 전통 방산 기업들의 판에 컨소시엄으로 확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혁신적인 제품 만들어 주겠다. 우리는 그 보고서 약간 피드백만 주고 개방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 면면들을 보면은 이런 환상의 이 테크 업체들이 힘을 합치면은 이거는 진짜 국방 산업의 판이 엄청 바뀌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판을 엄청나게 바꾸고 국방 자체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게 군사력의 성질이 바뀌면 다른 국가들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우리만 해도 우리는 재래식 무기에선 굉장히 강하다고 지금 한국군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방산업체들도 그쪽에선 굉장히 강하고 포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쓸모 없어지거나
또 그런 무기들과 협업해야 되는 미군의 무기들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면 우리 달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한국 산업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이 급변하는 AI발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쌓아 올린 경쟁력이 쫓아갈 수가 있겠냐. 우리는 그 혁신을 주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문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의 판을 완전히 바꾸면서 혁신적인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거에 비슷한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렵겠는데.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런 기업들 하는 거 보고 물어봐도 사실 우리는 IT 업계에서도 쫓아가기가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이거 국방 쪽은 인력이 지금 더 부족해요. 한정된 인력을 갖고 이런 최첨단 IT 개념이 들어간 것까지 간다는 우리가 쫓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고 하던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방력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링크가 안 되고 이런 거 못 쫓아가면은 미래에는 뭐 저쪽에서는 뭐 군인 한 명이 드론 뭐 수십 대 수백 대 끌고 와서 막 진짜 이거는 히드라 같은 존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막 사방에서 쳐대는데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처한 입장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북한군들이 옛날식으로 막 훈련 받고 와갖고 드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적응을 못하고 꽤 사상자가 크게 난다고 하는데 이걸 남의 얘기로 볼 게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우리가 적골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 팔란티어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팔란티어 수정구슬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거 수정구슬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안두릴도 뭐 그런 뜻 있어요? 맞아요. 안두릴도 그래서 이게 팔란티에서 나왔고 왜 우리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옛날에 그 사우론의 이 손을 쳤던 그 칼이 부러져 갖고 조각 나 있던 걸 갖다가 이걸 대장장이가 다시 합쳐갖고 새로운 보검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보검의 이름이 안두릴입니다. 이거 의미가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절대 반지를 획득해서 그 절대 반지를 기반으로 재력, 부뿐만 아니라 국방력이라는 이 파워까지도 같이 지려는 맞아요. 이런 게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팔란티어 드네요. 우리가 이 AI로 무장한 이 정보 시스템의 수정 구슬로 이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벼려낸 그 새로운 보검으로 적을 치겠다. 이게 진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림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우리 AI 시대의 국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짚어보면서 팔란티어와 안두릴이라는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접속해 주시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창 링크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라고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쿠폰 받으시고 이 다양한 혜택 누리시기 바라고요. 더보기란 보시면은 거기도 자세한 설명 있으니까 통통 코인 많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채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